네, 5구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주자들의 움직임이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정당 주자들은 TV 토론회에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고 국민의당 안철수, 손학규 두 후보는 나란히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점차 가열되고 있는 대선 레이스 짚어보겠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관옥 계명대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오전에 있었던 민주당 5차 토론회, TV 토론회 짚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번 토론회 최대 이슈도 안희정 충남지사가 내세우고 있는 대연정이었는데요. 네. 이번 토론회를 보면 문재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연정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하고 또 안희정 충남지사도 이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배경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TV 토론이 계속 진행되면서 대연정론이 가장 최대 이슈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갈수록 같은 내용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문재인 대세론이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대세론을 공격하려는 나머지 세 주자 중에 두 주자가 네. 추격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주자가 그냥 문재인 대세론을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데다가 또 이제 안희정 지사가 그 대연정론의 중간에 선한 의지 발언으로 조금 주춤한 게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반등해서 약간 상승 기류를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는 그런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안희정 지사의 그런 추격전을 막아야 되는 입장이고 또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또 그걸 따라잡아서 어떻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입니다만은 네. 2, 3위를 합치면 그에 육박하는 지지율이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공세가 이제 서로 공세와 방어가 이제 가열되고 있는데 오늘도 보면은 문재인, 이재명 이런 두 후보는 기득권 대연정이다.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근데 이제 안희정 지사는 그거에 대해서 그러한 정치 공세는 구태 정치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면서 서로 가열되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사실상 뭐 이 안 지사의 2위이지 않습니까? 2위인데도 불구하고 안 지사가 대연정을 내놓는 것이 왜 가장 핵심 사안, 논쟁의 핵심 사안이 되느냐. 결국에 서로의 어떤 필요성이 여기 맞물려 있다. 예컨대 지금 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안 지사가 20%로 다시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추격세를 여기서 중단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대연정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다시 뭐 3위인 지금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2위를 건너뛰어야지 뭐 1위까지 갈 거 아닙니까? 네. 양자 구도로. 그래서 결국에는 약한 고리인 대연정 문제. 즉 다시 얘기하면 민주당 지지, 야권을 지지한 사람들 상당수가 개혁의 대상인 자유한국당하고 어떻게 이 연정을 하느냐, 뭐 여기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리로 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인데, 예컨대 이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 좀 생각이 다르죠. 기본적으로 이 야권의 어떤 표의 분배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고, 사실상 우리가 지금 안 지사의 어떤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반기문 전 총장이 사퇴하면서 대폭 상승을 한 적이 있고요. 네. 또 한 번이 이제 황교안 대행이 이제 불출마 선언하면서 또 대폭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자기 집토끼보다는 중도라든가 보수 영역에 대해서 좀 더 메시지를 보낼 때 지지율이 증가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대연정의 이슈가 어떻게 보면 야권 이슈에서는 굉장히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이제 계속 전개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 뭐 대개혁에 동의할 때에만 자유한국당하고 이 대연정한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이 문제를 이제 다시 제3, 제4 이렇게 논란거리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적폐다. 그리고 이제 세게 지금 이제 들이받고 있는 형국인 거죠. 네.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희정 충남지사의 이 대연정 발언, 뭐 산토끼를 겨냥한 발언이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안희정 충남지사의 과제는 민주당 경선을 통과하는 것이 우선 과제일 텐데, 이 우선적으로 민주당 경선을 통과하기 전부터 이 산토끼를 노린 전략, 이 계속 고수하는 배경은 언뜻 이해가 되지는 않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지지율이 올라야만 본선 경쟁, 그러니까 문 전 대표가 지금 지지율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가장 결정적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권 교체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부분이죠. 네. 그게 이제 결국엔 지지율을 담보하고 있는 건데,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부분에서 이미 상당 부분이 야권 지지 세력은 이미 문 전 대표가 가져갔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중도 또는 합리적인 보수 영역까지 확대를 시켜서 어느 정도
올려놔야만 양강 구도가 되면서 그것이 이제 경선 내에서도 민심의 어떤 변화를 네.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결선 투표에 가게 되면 그때 가서는 서로 모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뭐 지지율이 가장 큰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올리는 부분이 에서 이런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토론회가 진행될수록 보자면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현재 이 다양한 인재들을 끌어모으면서 새 분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를 겨냥해서 안희정 충남지사나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 캠프가 제왕적이다 이렇게 공격에 그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문재인 대세론을 흔들기 위한 방법으로 문재인 대세론의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지지율이 높다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영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에 자문 교수들 경만 해도 거의 1,000명 가까이 되고요. 네. 요즘에 많이 줄 서가지고 이제 별로 들어갈 자리도 없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근데 이제 안희정 지사라든가 이재명 시장 쪽에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러한 거를 너무 무리하게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공격하기 위해서 캠프가 제왕적이다. 또 이제 그 안에는 소위 말해서 개혁돼야 될 개혁 대상, 적폐 세력들도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제 그런 공격을 해야 대세론을 흔들 수 있다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문재인 전 대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고 있냐면 지금 정권 교체라는 거는 강물들이 다 여러 물이 모여가지고 바다에 이르는 과정인데 그러려면 정권 교체를 하려면 꼭 이런 순혈주의로만 갈 수는 없고 이런저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 다양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야 정권 교체가 된다. 또 이렇게 해서 방어를 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아까 보완해서 아까 이야기하자면 안희정 지사가 왜 그러면은 대연정론을 제기하고 있느냐? 네. 그거는 뭐냐면 딱 두 가지 때문이에요. 지금 이 대세론을 형성한 문재인 전 대표가 따라가는 길을 그 길을 따라가면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회해서 추월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른 전략인데 문재인 전 대표하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중도라든가 중도 보수를 겨냥한 그런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대연정론이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럼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 네. 근데 지금 당내 경선은 지금 현재 200만이 넘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선거인단이 이미 1차에서 160만이 넘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전통적인 야권의 그 동원 가능한 전통적 당원은 보통 30여만 명으로 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반 거기에는 이제 중도층이나 보수층들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로 통해서 중도나 보수로 외연 확장을 통해서 전체 국민 지지를 높여가지고 거기에서 그러다 보면 선거인단에도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일반 국민과 당원의 한 중간 정도 성격으로 나올 겁니다. 아마 선거인단은. 그래서 그걸 지지를 높여서 1차에서 그 문재인 전 대표의 승리를 막아내서 한번 뒤집기 하려는 그런 전략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입니다. 네. 또 지난주에 주목할 만한 부분이 문재인 전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교사로 불렸던 김광두 서강대 교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서 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자 문 전 대표 측은 이 통합으로 봐달라, 통합 행보로 봐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안희정 지사 측의 캠프에 합류해 있는 박영선 의원은 이게 대연정하고 다를 게 뭐냐, 대연정을 비판하면서 왜 그 김광두 교수 같은 분을 영입하는 건 이렇게 또 날을 세우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서로 약한 고리를 얘기하는 건데 김광두 이제 현 교수죠. 네. 교수가 이제 영입이 됐는데 결국 이제 경제 정책입니다. 그런데 문 전 대표의 얘기인즉슨 이것이 당론과 위배되는 부분이 없다. 즉 당론의 테두리 속에서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누가 와도 사실 상관없는 것이다. 기조의 변화는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대연정론을 또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반대되는 논리가 지금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서로가 어떤 약한 부분을 네. 이제 좀 공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있는 건데 정책이 실질적으로 어떤 교수들이라든가 전문가들 외에는 나올 어떤 대안적인 집단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결국에 이제 교수들도 했던 사람들이 계속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는데 결국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 그러니까 문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김호기 교수랑 김광두 교수 몇 분을 같이 이제 영입을 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내가 가리지 않고 사실상 전문적인 어떤 지식, 대안적인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이면 모두 모시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네. 한마디만 네. 얘기하자면 여러 능력이 있는 참모를 여러 사람을 이렇게 영입해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겠다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거기에 참여하는 교수라든가 전직 교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일관된 길을 좀 걸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건 있어요. 사실은 김광두 교수 같은 경우는 옛날 제가 취재할 때 이인재 2002년 선거 때는 당시 이인재 후보 진영의 네. 이 경제정책 입안 책임자였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는 또 박근혜 캠프에 가지 않았습니까? 또 이번에는 문재인 캠프에 합류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은 지난 대선 때는 또 안희정 캠프에 갔다가 또 여기 오고 뭐 같은 진영이면은 김광두 교수는 여러 진영을 다닌 건데 같은 진보나 보수면 상관없지 않느냐는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정치인이 저런 교수가 참 정치권 참모로서 좋은 정책을 생산하는데 기여하는 것까지는 저는 폴리페서라고 굳이 비난하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자꾸 여기저기 다니는 거는 그래도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제 한 가지 좀 추가드리면 사실은 이제 정책을 자신이 선호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꼭 내가 어떤 사회적으로 이게 꼭 실현하고 싶은 정책이다. 네. 그런 것을 이제 실현하고자 이런 캠프에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게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익 집단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과 거의 대동소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실현하는 어떤 창구로서 캠프를 일정 부분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도 결국 이제 그 캠프가 동의하에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어떤 정책 기조와 유사하고 그것에 도움이 된다,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할 때 그 정책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 정책 기조를 완전히 막 진영 대 진영으로 넘나드는 것은 조금 국민들이 볼 때 뭐 줄 세우는 것 같다. 너무나 권력지향적이다. 뭐 이런 비판을 받을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 정책적 내용에서 본다면 이것이 곧 실현돼서 뭔가 국가 발전,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미국 같은 사례에서도 사실은 많은 교수들이 선거 때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추진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같이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키신저 국무장관 같은 사례인데 네. 그런 분들이 역할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사실은 뭐 공무원들이 그 정책들을 제시할 수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교수 집단, 전문가 집단이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제약도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당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오늘 뭐 오후에 TV 토론회도 있었습니다만 9명의 후보가 최종적으로 등록을 해서 1차 컷오프 결과 6명 후보가 이 예비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 6명 후보를 살펴보면 이 6명 중에서 4명이 이 친박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거든요. 이 부분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차피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도부는 뭔가 이 친박 지우기 뭐 이런 걸 나서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이제 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려는 그런 입장입니다만은 자유한국당을 구성하는 그 당원들 상당수가 친박가 주도하는 상황에서의 그 당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태극기 집회에 또 참여했던 이런 사람들이 또 새누리당 지지층하고도 많이 겹쳐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지금 현재 뭐 이 친박계 인사들이 이렇게 9명, 6명의 지금 컷오프 통과된 사람 중에 4사람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김진태 후보뿐만 아니라 네. 김진태 후보는 아주 강한 친박 강성이고 그다음에 그다음 김관용 경북지사, 그다음에 이인재 전 최고위원, 원유철 전 원내대표 등이 이제 친박계 인사 아닙니까? 비박으로 말하면 이제 홍준표 경남지사라든가 안상수 의원이라든가 이런 건데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돼서 이제 친박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가장 현재 국민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비박계 아닙니까? 근데 이제 홍준표 지사가 과연 그런 친박이 많은 당원이 많은 이 자유한국당에서 과연 그 추격, 예를 들어서 김진태 의원이라든가 다른 친박계 인사들이 추격전이 굉장히 펼쳐질 텐데 그거를 제치고 과연 홍준표 지사가 제대로 후보로 과연 될 수 있을지 하여튼 주목되는 바입니다. 네. 그런데 또 지금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레이스를 살펴보면 김진태 의원 또 홍준표 경남지사 이 설전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막말의 수준이 굉장히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뭐 자살한다, 뭐 그다음에 뭐 너는 내 상대가 안 된다, 뭐 이 정도 되면 사실 거의 뭐 수준을 넘나드는 얘기인데 그만큼 이제 사실 관심을 끌어모으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아는 후보들이 국민적 관심을 좀 불러모으기 위한 어떤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사실은 그런 본선에 가서 경쟁력을 오히려 만들어내느냐,
그럼 저는 거꾸로 간다고 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의 후보들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이번 사태에 아주 결정적 책임이 있는 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반성하고 그래 미래에는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그런 내용과는 달리 굉장히 이제 막말의 수준에 가까운 얘기들이 계속 서로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본선에서 국민들의 어떤 뭐 실질적으로 신뢰를 얻는 것보다는 좀 뭐 그 반대되는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선거라는 것이 결국엔 믿음과 신뢰를 얻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투표를 그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선에 가서는 오히려 도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홍준표 지사가 이제 뭐 저희들도 취재를 오래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고도의 나름대로 전략을 갖고 하는 거로 봐요.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홍 트럼프, 홍 두테르테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뭔가 이 격한 표현을 쓰면 국민의 주목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자유한국당에 대한 경선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본인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의도를 갖고 굉장히 계산된 발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격하게 발언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걸 하는 것 중에 보면 이미 그 여러 가지 불행한 사고로 서거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주 거론하면서 거기다가 자살이니 뭐니 그다음 뇌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거와 더불어서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서 당신은 대장이 그렇게 해서 자살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해도 좀 너무한 표현 아닌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까지 이런 이 사람 생명과 관련된 목숨과 관련된 거를 또 본인이 또 자살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도 좀 별로 이해가 하기 힘든 그런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자살을 본인이 만약에 대법원에서 자기가 유죄가 난다면 자살을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처럼 자살을 검토하겠다 그랬더니 김진태 의원이 국민 상대로 협박을 하느냐 뭐 하는 지적을 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또 일리가 있는 지적이에요. 김진태 의원도 좀 뭐 태극기 집회에서 격한 발언을 할 때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방식으로 서로 흥행을 할 수 있는 서로 멋있는 그런 대결을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네. 한국당에 이어서 바른정당도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도 오늘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일단 뭐 개헌을 놓고서는 좀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가장 의견이 대립되던 지점 중에 하나가 역시 범보수 단일화 문제였거든요. 역시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바른정당 경선 레이스에서는 이 화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렇죠. 이제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지사의 두 사람이어서 이제 좀 흥행이 좀 덜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정운찬 전 총리가 좀 가세해가지고 경쟁을 원래 붙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운찬 전 총리가 입당이 이제 좌절이 되면서 두 사람만 하는데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가장 논쟁이 이제 크게 두 가지 같더라고요. 보니까 범보수 후보 단일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모병제 문제인데 범보수 후보 단일화돼서 유승민 의원은 자유한국당하고도 단일화를 하자는 입장이고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그러려면 우리가 왜 나왔느냐 그런 소위 말해서 그 국정농단에 협조한 세력화는 단일화할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든 뭐 두 사람은 서로 어차피 차별화된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서로 입장에 또 나름의 전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현재는 유승민 의원이 지지율이 앞서가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여기는 이제 또 단순히 여론조사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책 평가인단에서 이렇게 평가를 매기거든요. 그런 게 있는 데다가 또 하나는 최근에 유승민 이 바른정당이라는 게 이제 유승민 의원계와 김무성 전 대표의 계열이 두 세력이 사실 가장 큰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김무성계 의원들이 최근에 한 8명이 남경필 지사 지지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남경필 지사가 추격전을 벌이고 있어서 여기도 좀 어떻게 결과가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전 대표, 손학규 전 대표 모두 오늘 이제 공식 출마 선언을 이제 하는데요. 이 경선 일정을 놓고서도 양측이 좀 불협화음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또 통합하고 연대 시점을 놓고서도 또 약간 갈등이 있는 그렇죠. 것 같은데. 가장 이제 큰 관점은 사실 연대를 언제 하느냐 그건데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대선 전에 연대를 해서 일종의 이제 제3지대 빅텐트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후보를 내자 뭐 이런 얘기고요. 그것도 개헌을 고리로 해서. 예컨대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거 대선 전에는 개헌도 어렵고 연대도 어렵다. 즉
대선을 기준으로 해서 연대를 언제 하느냐가 대선 후와 전으로 갈리고 있는 것인데 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안철수 전 대표의 주장이 오히려 현실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50일 남은 상황에서 제3지대 후보 단일화, 개헌, 뭐 연대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뭐 예컨대 우리가 얘기한 대로 바른정당이라든가 자유한국당도 연대가 되기 굉장히 어려워요. 각 당이 후보를 안 낼 때 대선 이후에 당의 어떤 세를 유지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적으로 뭐 유승민 후보라든가 또는 뭐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 둘의 필요성에 의해서 단일화 얘기는 오갈 겁니다. 오가지만 거기 반대하는 세력들도 당내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조건이 갈라진 기준이 탄핵이었기 때문에 탄핵을 어떻게 교통정리하느냐, 이거 사과할 것이냐, 또는 뭐 예컨대 실정에 대해 사과할 것이냐, 뭐 등등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운데 국민의당까지 같이 온다. 사실상 굉장히 단일화는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연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훨씬 더 좀 현실성 있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논란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오늘 공식 출마 선언에서 강조한 부분을 보면 두 후보가 좀 강조하는 방점도 다른 것 같습니다. 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다시 꿈꾸게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 강조를 했는데 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진정한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앞으로 두 사람이 또 정책 대결도 활발하게 펼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책 대결도 살달리 펼치겠죠. 이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주로 이 본인의 특징에 맞게 미래를 굉장히 강조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아이들 이야기한 것도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거, 그리고 또 본인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를 대선 주자 중에 가장 먼저 던진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주자들도 많이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데 뭔가 미래지향적이고 그다음 본인의 그 융합 뭐 여러 가지 그런 콘텐츠를 융합시키는 그런 거로 인해서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손 전 대표는 원래 이제 과거부터 민주화 운동을 해오고 항상 이 개혁을 강조해온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손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개헌을 통해서 현재 소위 60화국 이걸 70화국으로 바꾸자. 그러니까 87년 이 체제를 바꾸자. 이거를 이제 소위 개혁이라고 이제 방점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두 사람의 이런 논쟁은 계속 될 텐데, 저는 아까 그 안철수 전 대표하고 이제 손학규가 이제 연대 시점 놓고 논쟁을 벌이는 거에서 안 전 대표의 한번 보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대선 전에 연대하자는 거는 그렇게 해야 문재인에 맞서는 연대 소위 말해서 비문 연대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뜻인데,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후 협치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쪽 측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도 대선 전의 연대와 대선 전의 이런 소위 협력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런데 그거를 대선 후에 협치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네. 대선 전에 연대를 이야기하면은 중간에 어느 후보가 사라질지 모르는, 본인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는 나는 자강론에 섰는데 나는 끝까지 대선에 간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가 민주당 후보가 되면 나는 끝까지 가는 후보는 나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에 맞서는 소위 비문 소위 진영의 대표 주자는 내가 되고, 결국 내가 양강 구도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 나머지 지지자들 소위 보수표까지 끌어들여서 내가 문재인에 맞설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대선 전에 연대에 대해서는 지금 가급적 이야기를 안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대선 전에도 연대와 소위 말해서 소위 협치라 그럴까요? 이런 걸 하기 위한 물밑 작업은 꽤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 네. 예, 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사실 양보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본선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뭐 단일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못 나간다. 그러면 향후에 어떤 대선 국면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민주당이 이번에 정권에 승리한다고 해도 어떻게 해도 소수 당이기 때문에 과반을 확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도 국민의당이 가장 가까운 하나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정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먼저 연정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선 치르고 나도 결국에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 공동정부 차리면 된다. 뭐 이런 사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그리고 김관옥 계명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